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하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에 2차례 브리핑룸을 찾으면서 기자들과 직접 질문을 받고 소통을 하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패널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자수성가 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네, 우선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여당에서는 일단은 협치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결국 친윤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야당과 소통을 하려면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요. 일단은 정진석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은 이 윤 정권 출범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협치라든가 소통, 변화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모습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는데요. 그 책임에서 저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첫 스타트를 끄는 인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사법적인 문제도 좀 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1심에서 6개월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과연 공직에 이런 식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적절한 인사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앞으로 해나가실 일이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 소통, 변화에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 처음이죠. 또 정재원, 원희룡 전 장관의 하마평에 올랐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정진석 의원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배경은 어디서 봐야 되죠?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우선 정무형 대통령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윤 대통령이 한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거론되는 다른 사람들 중에 보면 다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많은 경우는 좀 배제하고 네네. 장점이 많은.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우는 우선 정무적 역량으로서 경험이 좀 풍부하다. 왜냐하면 정무수석까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정치인으로서 5호선까지 했다는 그 경력 이런 네.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대야 관계도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부적절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야당의 그냥 저는 의례적인 논평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대야 관계가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야당과의 소통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이 그렇다고 본인과 전혀 모르는 사람, 국민의힘 쪽에 발을 담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자기 비서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있는 자원 중에서는 적절한 인사를 뽑았다. 특히 정무적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패널 두 분의 반응도 확연하게 다른데 이번에는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계로 알려진 홍철호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요즘 요 직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친윤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보면 이분은 그래도 온건 합리적인 좀 이미지를 가지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친윤 색채를 조금 뺀 느낌 네. 이런 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로 보면 굉장히 자발적 적극성 네. 그리고 뭐 정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자리로 느껴지고 예. 특히나 총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신 부분은 부분은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어제 상황을 좀 보면 윤 대통령이 하루에 이제 2차례 브리핑룸을 찾아서 직접 두 사람 인선을 발표를 했고요. 출근길 문답이 중단이 됐죠.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도 받았어요. 자, 이런 모습, 소통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언론 매체들이 윤 대통령이 뭐 몇 개월 만에 뭐 질문을 받았다 뭐 네. 이런 걸 이제 상당히 눈에 띄게 제목을 달아서 예.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보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저는 이례적인 겁니다. 그 아시다시피 아니 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몇 개월 만에 받았다는 게 어떻게 기사가 돼야 되느냐. 그건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불통 이미지를 너무 많이 받아왔다 하는 그야말로 반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뭐 1년 5개월 만이든 아니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는 2022년 8월 네.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기자들하고 만나서 질문을 받은 게 처음이다. 뭐 저 도어스태핑을 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적어도 방향성으로 볼 때는 상당한 진전이다. 무슨 얘기냐면 일방 소통은 많이 했어요.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담화문 같은 그런 소통은 많았는데 민생 토론회도 뭐 사실상 거의 일방 통행에 가까운 그 행사였죠. 예. 근데 이제 질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하루에 2번씩이나 저런 거는 확실히 윤 대통령이 뭔가 불통 이미지를 씻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지난 그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이 좀 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원위치 됐거든요. 그런 점을 때문에 아마 좀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이 주변에 제법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방향 자체는 소통 쪽으로 상당히 무게중심을 옮긴 거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도 저 부분은 나는 좀 더 소통하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변화의 노력 이거는 저는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네. 내용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내용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변화 의지에 맞게 좀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은 검사의 어떤 정체성을 좀 덜 뺐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옳고 그름으로 너무 보고 이게 다른 생각의 다른 생각 속에서 그 공감대를 크게 만들어 가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정치인의 정체성 네네. 이런 거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치인의 정체성을 좀 더 좀 채워나가고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시려는 어떤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노력을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예. 그러나 관건은 우리
최병국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지속 가능성 네. 그리고 진정성 이거를 국민들은 좀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후임 총리 지명이 좀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야당과의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나눈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후임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뭐 지금이나 아니면 뭐 5월 19일 22대 국회나 압도적으로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토하면 그러면 후임 총리는 공석으로 놔둬야 돼요. 뭐 이런 점은 윤 대통령이 뭐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네네. 우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전에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회담이 뭐 이번 주 후반이 되거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후가 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그렇다고 100%뭐 수용해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보고 나서 야당 대표의 의견이 후임 총리에 관해서 이러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예. 그다음에 그 본인은 또 본인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조율을 해서 후임 총리를 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주는 물론 안 되는 것이고 예.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이게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 목소리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어렵사리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네. 이제 어제 이제 실무 협상 단계에서 이게 좀 연기가 됐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삐걱거렸다는 얘기도 네. 하고 있는데 이거 삐걱거렸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도 같아 보이는데 일단 홍철호 정무수석이 오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저도 이걸 삐걱거렸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실무 협의가 있는 당일날 신임 수석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신임 수석이 그 당일날 임명이 된 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이게 무슨 뭔가 말꼬리 잡기 내지는 뭐 그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회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이 회담을 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누구를 위하여 이 회담을 하는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네. 이런 사소한 뭐 정쟁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묻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쟁적인 요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수회담 일단 홍철호 정무수석과 정진석 비서실장에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임하는 전략, 뭐 굉장히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이걸 비롯해서 예. 각종 특검법, 그다음에 그 법안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거나 아니면 일부만 이제 대통령한테 네. 요구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아마 그 어떤 정치적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렇지 않고 좀 절제되게 몇몇 핵심적인 내용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게 어차피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처음 회담 제안을 했을 때부터 뭐 앞으로 자주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회담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아마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담을 하면서 점점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 뭐 목요일 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 주에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예. 뭐 아마 오늘쯤에 홍철호 정무수석과 네네. 그다음에 그 천준호 비서실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윤 대통령도 주로 듣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듣는 거라면 뭐 이재명 대표가 와서 그 네. 상당 부분을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금요일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뭐 낙선자 오찬 간담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오후나 아니면 25일에 이제 그 양쪽 다 특별히 지금 예정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식사 자리에는 거 요청했다는 거 하고 또 먼저 뭐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왜 홍 시장을 먼저 만나냐?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불편해하겠죠.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불편해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뭐 그건 거의 네. 하여튼 뭐 심각한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발언을 했는데 그 홍준표 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단 말이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굉장히 많은 아마 충격적 그 요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나자. 그다음에 뭐 약속 시간도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을 주고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그것도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단독 만남이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만나자 그러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예.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하는 것은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나 뭐 여러 가지를 아무리 고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하. 그걸 거절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희들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본인이 이제 그 건강상 문제인데 네. 뭐 실제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독감 요새 뭐 유행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정무 감각을 발휘해서 이 그 만남을 재추진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선 총선 과정에서 갈등이 이제 노출이 될 때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일단은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좀 이렇게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일단 대통령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힘을 가지신 분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뭐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양해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예. 뭐 포용,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시고 그다음에 뭐 민심과 눈높이의 그 기준을 둔 정치를 해나가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포용의 대상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편집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홀로서기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네. 홀로서기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면 홀로서기 하면 본인이 죽는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할 수 없을 것이고 대통령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쉬면서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정무 감각을 가지고 네. 이 사안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제안을 하시면 거기에는 나오는 게 본인의 미래에도 득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상현 평론가께서는 좀 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당대회도 있고 뭐 보궐선거도 있고 뭐 바로 대선과 이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보궐선거는 뭐 있다는 보장이 없죠 아직. 그렇긴 그렇죠? 하죠. 예. 그거는 이제 뭐 판결로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 뭐 어느 지역이 보궐선거 예상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보궐선거가 만약 있다면 예. 과거 이해창 총재가 대선에서 패하고 난 뒤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나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고 모르죠. 예. 전당대회는 당장 이제 6월 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너무 이르다. 본인도 시간을 갖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시간이 한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다시 총선 참패, 총선 완패의 책임론이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본인한테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전당대회는 넘기고 그 다음 기회를 보는데 다음 기회는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2년 뒤 지방선거인데 예,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대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쯤 뒤 뭐 그쯤부터 서서히 몸을 풀고 그 정계 복귀 시동을 걸고 예. 그 동안에는 그야말로 성찰 그거는 현장 정치에 대한 공부, 학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 상황,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 색채가 강해진 민주당 내에선 차기 원내대표, 국회의장 경선도 명심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박찬대 최고위원, 국회의장 도전 의사 밝힌 조정식 전 사무총장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당연히지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차기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이렇게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데 뭐 이 대표의 심중, 박 최고위원에게 실렸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저도 여러 의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김민석 의원도 지난번에 또 원내대표 출마를 했었고 네. 거의 뭐 동정론도 있을 것이고 또 예. 개인적인 어떤 적극성, 친화력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볼만한 경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박찬대 의원에게 좀 실려 있는 듯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추미애 6선이니까 하는 수는 없습니까? 여러 사람 국회의장이요. 예. 지금 6선이 민주당에서 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정식, 추미애. 예. 그렇게 되는데 꼭 6선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대략 과거에도 4선이 국회의장을 한 적이 있고 4선이 출마해서 5선을 꺾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6선은 뭐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이고 5선 중에서 5선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 두 번의 총선을 압승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예. 네. 이 선수가 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이번에 5선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호, 우원식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도 아마 출마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결선 투표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